네가 우리 아들 꼬드겨서 집안에 들어온 거 모를 줄 알았어?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야. 아들이 죽은 지 49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그녀를 밀어내듯 내치고 폭우 속으로 쫓아냅니다. 가방 하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그리고 펜던트 하나. 그것만을 들고 집에서 쫓겨난 한 여자.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9일.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을 완전히 떠난다는 날이었습니다. 강서진은 그날도 검은 상복 차림으로 단정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지요. 29의 젊은 과부가 홀로 버텨온 49일은 그 어떤 말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이 꺼지자마자 시어머니 한미량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반듯한 자태를 잃지 않는 여자. 그러나 그날의 눈빛은 서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이미 결론이 난 눈빛. 미량은 말없이 노란 봉투 하나를 서진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 그런데 서진의 이름 옆 진달란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불임.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꼬드겨서 대리모짓 하려고 들어온 거 모를 줄 알았니? 미량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벼려온 칼날처럼 낮고 정확하게 서진의 숨통을 겨눴습니다. 서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진단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그러나 미량의 눈에는 이미 단 한 글자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짐은 오늘 안으로 빼. 내 아들 무덤 앞에서 더 이상 그 얼굴 보기 싫으니까. 서진은 23평 아파트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년. 남편 한준서와 함께 웃고 울고 밥을 먹던 3년의 흔적들. 그것이 오늘 밤 통째로 지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챙긴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은색 펜던트.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펜던트가 빗물에 씻기며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진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조그만 은빛 조각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열쇠라는 것을. 폭우 속을 걷는 서진의 발걸음에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친구도 단 한 평의 월세방도 3년을 시댁 사람으로만 살아온 대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서진의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발이 멈춘 곳은 낡은 건물 처마 아래였습니다. 고개를 드니 흐릿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갤러리 준. 서진은 멈칫했습니다. 남편 한준서의 이름에서 딴 한 글자. 그와 함께 비 오는 날이면 꼭 들르던 곳. 낡은 나무 문틀과 손때 묻은 초인종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자리에 서진만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슬픔은 마음보다 솔직했습니다. 처마 아래 주저앉은 서진의 손에서 펜던트가 미끄러져 빗물 위에 떨어졌고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듯하게 재단된 검은 코트 자락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노신사는 허리를 낮춰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70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도혁.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혁 의장이 그 낡은 펜던트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서진은 그것도 모른 채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돌려주세요. 어머니 유품이에요. 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 한미량의 거실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미량은 전화기를 붙들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한준서가 생전에 관리하던 비밀 금고의 열쇠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미량은 단 한 명을 의심했습니다. 강서진. 사람을 풀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서진이 갤러리를 나서 골목 어귀를 돌았을 때 낯선 사내 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복깃을 세운 체격 좋은 남자들. 그들의 눈빛은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열쇠 내놔요. 어디 숨겼는지 알고 있어. 서진의 등이 골목벽에 닿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소리를 질러도 들어줄 사람도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량 2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단단한 체격의 사내들이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이어폰에 손을 댄 채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아가씨.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찾아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펜던트 앞에서 손끝을 떨던 그 노신사라는 것을.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공포인지 안도인지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이후 자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 그것이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이 눈을 뜬 곳은 자신이 살아온 어떤 공간과도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하얀 린넨 이불은 솜처럼 가벼웠고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아침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손목에 붙은 링거 자국이 어젯밤의 현실을 또렷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도혁이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을 때와는 달리 밝은 빛 아래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오랜 죄책감인지. 70 가까운 노인이 그토록 간절한 눈빛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서진에게는 오히려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겠소.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혁은 그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어젯밤 서진이 잠든 사이 도혁이 의료팀을 불러 진행한 검사. 서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숫자를 읽었습니다. 일치율 99.9%.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건가요? 도혁은 대답 대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아이의 목에는 작고 낡은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 유품이라 믿어온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30년 전 도혁의 딸 정유리는 돌도 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납치인지 사고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도혁은 30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의 끝에서
빗속에 낡은 처마 아래 주저앉은 여자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강서진이 아니라 정유리였다는 것, 재벌가에 실종된 딸이었다는 것, 평생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온 삶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했다는 것, 그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디 있어, 강서진 어디 있냐고! 한미량이었습니다. 저택 경호원 셋을 어깨로 밀치고 거실까지 걸어 들어온 미량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갰습니다. 서진을 발견하자마자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저택 안에 울렸습니다. 내 아들 돈 어디 숨겼어? 열쇠 당장 내놔. 서진은 맞은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치의 경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었습니다. 이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무슨 재벌가에 숨어든 거야. 출신도 핏줄도 아무것도 없는 게. 도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미량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강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힘이었습니다. 미량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정도혁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재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량의 빌딩 대출을 쥐고 있는 금융사의 최대 주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하는 사람. 도혁은 미량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딸을 발로 찬 대가는 당신 전 재산으로도 부족할 거요.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찢었습니다. 미량의 빌딩 대출 연장 승인서였습니다. 미량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딸? 도혁은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단어가 서진의 귓속에서 이상하리만큼 오래 맴돌았습니다.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후 강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삶과 정률이라는 이름 사이에서 자신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서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미량의 사업체 3곳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30년을 일궈온 건물 2채는 경매에 넘어갔고 직원들은 출근길에 잠긴 문 앞에서 발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량의 이름으로 된 통장은 아침 햇살이 채 퍼지기도 전에 동결되었습니다. 정도혁이 움직이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미량은 텅 빈 사무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 한 번 굽힌 적 없던 여자가 처음으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이라는 사실만은 또렷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유리.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굴려보았습니다.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30년을 강서진으로 살아온 몸이 새 이름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한미량이었습니다. 밉고 원망스럽고 그 뺨을 때리던 손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한준서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래도 속은 그렇지 않아. 그냥 표현을 못하는 거야.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혁을 찾아간 서진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복수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도혁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왜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한 짓을 벌써 잊었소. 잊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이가 사랑했던 어머니라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찾아갔을 때 밀양은 작은 고시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두르고 살던 위세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밀양은 서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존심이 먼저였습니다. 뭐 하러 왔어? 구경하러 왔냐? 서진은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밀양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남편 한준서가 세상을 떠나기 넉 달 전. 신청인 이름은 강서진. 내용은 생체 신장 기증 동의서였습니다. 밀양의 눈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준서는 서진의 손을 잡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신장 수술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서진이 먼저 자신의 신장을 팔려 했다는 것을, 준서가 간신히 막았다는 것을, 밀양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서진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밀양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시원 방 좁은 바닥 위에서 30년을 꼿꼿하게 살아온 여자가 무너지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처음에 작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밀양의 통곡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우산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를 막아줄 지붕도 위로의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이가 사랑했던 어머니라서 지키고 싶었어요. 밀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주름지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서 3년치의 오해와 증오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아침 서진은 일찍 나왔습니다. 간판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단정하게 새겨진 이름. 준서 향기 도서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석자를 바라보는 서진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텐데. 혼자 삼킨 말이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된 책 냄새와 은은한 꽃향기가 섞여났습니다. 서진이 직접 고른 향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라일락. 작은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낡은 나무 책장에는 서진이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 채운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옆에는 한밀양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안경을 고쳤으며 새로 들어온 책 목록을 노트에 옮겨 적고 있는 밀양의 모습은 서진이 알던 그 여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위세도 날 선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꼼꼼하게 해내려는 사람의 진지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밀양이 진단서를 받아든 날 서진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밀양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짐이 되는 건 싫다고.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3년 동안 짐이었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밀양은 그날 처음으로 서진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도혁이 도착한 것은 개관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수행원도 차량도 단출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당을 둘러보다가 안으로 들어서며 서진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도혁은 반대했습니다. 딸이 재벌가의 후계자로 당당히 서야 할 자리에 치매 노인을 모시며 작은 도서관을 꾸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설득하려 했습니다. 더 크고 화려한 삶을 줄 수 있다고, 그것이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서진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게 먼저예요. 30년을 잃어버린 딸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단단한 힘인지였습니다. 도혁은 결국 두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와 밀양의 치료비를 조용히 뒤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것이 도혁이 선택한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밀양은 입구에서 방명록을 받았고 서진은 안쪽에서 차를 내렸습니다. 도혁은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도서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일락 향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진과 도혁, 밀양은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와 흰쌀밥, 그리고 밀양이 처음으로 직접 무친 나물 한 접시.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식사를 마치고 잠깐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봄밤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붙은 간판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다고. 그러나 잘 살겠다고. 말없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은색 펜던트가 봄바람에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핏줄은 하늘이 정해주지만 가족은 가슴이 만듭니다. 강서진은 끝내 이겼습니다. 칼 같은 말로도 차가운 문서 한 장으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긴 무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놓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밀어내도 품고 상처받아도 지키려 한 그 마음이 결국 가장 단단한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강서진 같은 분이 계신가요?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다 감싸 안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따뜻한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서진이 생각난다. 한마디도 좋고 나도 저런 며느리였는데. 그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이렇게 여러분 곁에 가져오겠습니다.